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어제 국내도 그리고 밤사이 뉴욕 증시도 발표된 엔비디아 실적을 두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몹시 고민하는 듯한 흐름이었습니다. 일단 주요 IB에서는 엔비디아에 대해서 긍정의 시각들을 쏟아내고 있긴 한데요. 그리고 AI 성장에 대한 의심 자체는 시장이 크게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성장 속도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죠. 엔비디아도 그 내용들을 소화하면서 보합권의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어떻게 바라볼지 같이 전략을 챙겨볼 거고요. 또 이 와중에 러시아에서는 우크라이나 수도를 대규모 공습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세상이 참 어떻게 돌아가게 되는 걸까 막막한 가운데 이를 두고 금융시장에서 도출해낼 수 있는 아이디어는 무엇일지 이야기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장의 분위기부터 살펴보시죠. 8월의 마지막 거래일에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오늘 밤 8월의 마지막 거래일을 보내게 될 텐데 월간 성적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내용 그리고 오늘 쏟아져 나왔던 여러 가지 경제 데이터들을 소화하면서 시장은 막판까지 탄력도를 키워나갔습니다. 특히 오늘 S&P 500 지수가 0.3% 상승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6,500포인트 선을 돌파했고요. 올타임 하이를 경신해냈습니다. 일단 오늘 나왔던 경제 지표들 간단히 확인해 보시죠.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 전주 대비 5천 건 하락, 시장의 예상이었던 23만 건도 소폭 밑도는 수준이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고용시장 상황은 이제 다음 주 금요일에 나오게 될 비농업 부문 고용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텐데 중요한 포인트는 너무 좋게 나오더라도 굿뉴스가 배드뉴스다라는 식의 해석이 나오면서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를 약화시킬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미국의 2분기 GDP 잠정치가 발표됐습니다. 앞서 속보치가 3%로 나왔는데 0.3%포인트 상향 조정된 수준으로 나왔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뜯어보니까 기업들이 투자도 늘리고 또 소비자들의 지출도 생각보다 많았더라라는 현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무역 정책에 미국의 기업들과 소비자들이 점차 적응해 나가고 있는 추이가 확인이 된 거고요. 어찌됐든 이렇게 지표들이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는 오늘 소폭의 오름세를 나타냈다라는 점도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이제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연준의 금리 결정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죠. PCE 물가지수가 발표될 텐데 그 영향에 따라서 시장의 표정이 또 한 번 바뀔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간밤 연준의 리사 쿡 이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제 연준의 독립성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시작된 거고요. 만약에 이 추후 독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게 된다면 주식시장 그리고 전체 금융시장에 커다란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계속해서 예의주시해봐야 되는 뉴스 되겠습니다. 오늘 그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했던 것은 엔비디아의 어제 나왔던 실적에 대한 월가 IB들의 평가였습니다. 지금 정말 많은 월가 IB들이요. 엔비디아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움직임. 어제부터 오늘까지 나왔던 상향 내역들을 지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실 이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데요. 일단 가장 강력한 목표 주가를 내놓고 있는 IB는 캔터 피츠제럴드입니다. 240달러를 제시하고 있고요. 지금보다 무려 33%나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뷰가 되겠습니다. 그 밖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235달러, 키방크와 울프 리서치가 230달러 정도를 내다보고 있고요. 조금 더 낮게는 그리고 이번에 수정된 목표가 중에서는 가장 낮은 주가입니다. DA 데이비슨 측에서 195달러로 높여 잡았습니다. 여전히 8% 정도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내다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들의 목소리,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가? 일단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매출 성장세가 여전히 강력하다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꼽고 있고요. TD 코엔, 여전히 견조한 수요가 확인이 됐다. 블랙웰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 다만 시장의 기대치가 워낙 높았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주가 하락의 이유를 좀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파이퍼 샌들러 측에서는 H20 칩 지금 오히려 걱정거리가 아니라 잠재적인 상승 여력으로 봐야 한다라면서 장기적인 AI 인프라 구축은 지속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죠.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나마 가장 낮은 보수적인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는 하우스가 DA 데이비슨인데 이 시장 심리, 회사의 성장성 의구심에 반응을 하고 있다. 다만 여전히 컴퓨팅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니까 뉘앙스가 훨씬 더 낙관론 쪽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컨센서스도 정리해 보시죠. 현재 레이팅이 총 39건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35건이 매수, 3건의 보유, 그리고 1건의 매도 의견만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따라서 전체적인 의견은 강력 매수, 평균 목표가는 $212로 여전히 17% 정도의 잠재적인 성장 여력이 기대되고 있는 엔비디아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정규장에서의 주가 움직임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함께 열어보시죠. 일단 어제 그 실적 발표 직후에 주가가 3%까지 급락하기도 했었잖아요. 그에 비해서는 오늘 정규장에서의 흐름이 양호했습니다. 사실 장 초반 한때에는 상승폭을 확 키우는 모습도 나타났었는데 바로 이 발언이 나온 직후였습니다. 이 젠슨항 CEO가 트럼프 정부와 중국의 블랙웨를 판매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매출 가이던스에 중국향 판매량이 전혀 포함이 되지 않았는데 중국과의 문제가 잘 해소가 돼서 나중에 그것까지 포함이 된다면 이번에 제시된 가이던스보다 훨씬 더 강력한 매출을 실제로는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 심리를 자극하는 뉴스였고요. 엔비디아의 주가는 0.8% 하락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이 여타 AI 진영에 활기를 불어넣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 젠슨항 CEO가 오늘 향후 5년간 AI 인프라 투자 규모가 많게는 4조 달러까지 달할 것이다 라는 내용도 함께 전했거든요. 이에 따라서 마이크론이 3.6%, 브로드컴의 주가가 2.8%의 급등세를 연출하는 양상이었습니다. 그 밖에 빅테크주 해서는 테슬라의 주가가 1% 하락했습니다. 이 7월 유럽에서의 판매량이 40%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같은 기간 전체 전기차 판매량은 33% 오히려 급증을 했기 때문에 확실히 지금 부진한 것이 맞습니다. 거기다가 중국의 경쟁 기업이죠. 비아디의 경우에는 판매량이 225%나 급증하면서 테슬라를 훨씬 앞서 나가고 있다라는 점도 경계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 장중 낙폭 대비해서는 그래도 많이 만회를 했고요. 여타 2차 전지 관련주들을 보자면 뚜렷한 방향성은 없습니다만 어제 많이 급등했던 앨범알의 주가가 3%대 되돌림이 나왔습니다. 특히 전날 중국 탄산리튬 가격이 2%대 급락했다라는 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그나마 많이 올랐던 M7 종목 바로 알파벳이 되겠습니다. 2026년까지 버지니아주의 클라우드 그리고 AI 인프라에 9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짐에 따라서 긍정적인 반응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흥미로운 보도도 한 가지 워싱턴 포스트로 통해 들려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AI 툴 많이들 쓰시죠. 챗 GPT, 클로드, 제미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거를 가장 선호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자체적인 실험을 실어보니까 가장 정확한 정보가 포함된 답변을 내놓는 툴은 구글의 AI 모드다. 이런 흥미로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까지 소화하면서 주가 2%의 급등세를 연출했고요. 그 밖에 소매주들 오늘 여러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베스트바이와 딕스포팅 굿즈 그리고 어반 아웃피터스까지 실적이 다소 아쉽게 발표가 됐을 뿐만 아니라 관세 타격을 지금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관세가 일부분 기업들의 실적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밖에 특징주들도 하나씩 정리해 보시죠. 오늘 AI 소프트웨어 테마의 센티먼트가 전반적으로 강했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실적 효과 더불어서 퓨어 스토리지라고 하는 이 플래시 제조사에 해당하는데요. 메타와의 파트너십 효과의 호실적 가이던스 상향까지 발표한 효과로 32%대 급등을 했습니다. 그 밖에는 어제 실적을 내놨던
많았던 스노우플레이크와 크라우드스트라이크 역시도 급등세였고요. 소프트웨어 대장 기업인 팔란티어의 주가까지도 장중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원자력과 전력망 관련주들도 오름세를 연출했습니다. 구글의 투자 확대 뉴스가 투심을 자극했고요. 뉴스케일 파워 오클로뿐만 아니라 CEG와 비스트라 에너지 등의 전력망 기업들까지도 상승세를 시현하는 모습이었고요. 이 마감 후에 실적을 전했던 기업에서는 마벨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시간의 거래에서 12%대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출은 인라인 수준으로 나쁘지 않게 나왔는데 다만 마진이 부진했고 또 기대 매출이 예상을 밑돌았다라는 점이 좀 아쉽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대부분의 반도체주들이 마이너스권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는 우리가 오늘 유의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장의 포인트 어디서 잡아보면 좋을지 지금부터 정리해 보시죠. 네, 국내장은 계속해서 일정을 소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도 엔비디아 실적이 뉴욕장 마감 후 발표됐고 그것에 대한 고민을 좀 깊게 했던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 조금 짙었었고요. 그 이후에는 수치 자체가 나빴던 게 아닌데 지나치게 엔비디아에 대한 실망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어요. 어찌됐건 엔비디아 실적의 내용을 소화해 나가는 과정이라 불확실성 또한 해소됐다라는 평가였죠. SK하이닉스 어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3% 올랐습니다. 이 덕분에 사실 코스피도 강보합으로 끝낼 수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일단 코스피는 3,200에 안착하는 흐름도 확인이 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0.4%의 하락이었습니다. LNF를 중심으로 2차 전지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감이 등장하면서 2차 전지 종목군들의 하락이 있었고요. 한알령 해제 기대가 약화됐죠. 그 때문에 엔터주들의 변동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2차 전지 소재와 엔터의 변동, 코스닥의 하락을 이끌었고요. 코스닥은 0.4% 떨어진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장에서는 순환이 돌고 있죠. 조선, 방산, 원전, 전력, 그리고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지주, 금융, 배당, 그 외에 자동차, IT, 엔터, 로봇, 소비재 등이 산발적으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제 조선의 키워드는 우리가 관전 포인트로 봤던 것이 바로 HD현대중공업이 현대미포를 흡수합병하는 것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였습니다. 일단 장 초반에는 긍정적인 시각이 있는 듯 했으나 결국에는 매수 청구권 가격을 이탈하는 것에 대한 우려감, 단기 차익 실현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HD현대미포와 현대중공업은 어제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어제 같이 고민했던 내용 중에 이들에 대한 부담이 있다면 결국에는 사업 구조가 재편되는 중간 지주사 HD한국조선해양이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짚었었죠. 어제 HD한국조선해양은 강세 흐름으로 10%의 급등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번의 이슈가 결국 MRO와 방산에 집중하고자 하는 의지라면 MRO 방산 쪽에서 HJ중공업 등을 살피면 어떨까 이야기 나눠봤었는데요. 어제 11%의 급등이었습니다. 그 밖에 기자재는 엔진과 LNG단의 종목들의 강세가 있었네요. 자, 이렇게 미국과 조선에 대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던 가운데 HD 현대중공업의 이슈를 소화했던 어제 조선주들이고요. 한국에서 중국이 가까운 한국에서 미국 군함 건조가 가능할 수 있다라는 트럼프 측에서 행정명령을 수정해서 행정명령을 내려서 그동안의 규제를 완화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이 조선 섹터 외에 중국과 가까운 곳에서 미국의 군함을 건조할 수 있다라는 키워드로 이걸 중국이 불편해할 수 있겠다라는 시각이 이어졌죠. 한알령 해제 기대감이 약화되는데 한몫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엔터주 등이 하락세를 보였다. 이렇게 체크가 가능하겠습니다. 그 밖에는 지주금융 배당이 좋았고요. 소비재단에서는
어제 삼양식품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다. 밀양 이 공장의 풀캐파로 돌아가게 되는 이야기를 저희가 살피기도 했었는데요. 요즘에 삼양식품의 별명이 면비디아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강력한 수요로 강한 모멘텀을 안고 가는 차곡차곡 숫자를 쌓아가는 종목이라 기업이라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삼양식품 150만 원에 대한 부담 분명히 있었을 텐데 돌파하면서 159만 7천 원에 거래를 마쳤죠. 장중에 160만 원권까지 터치하는 모습이 눈에 띄기도 했습니다. 오늘 음식료 섹터에 대해서 잠시 후에 미나 앵커가 전달해 주실 거고요. 전체적으로는 조선, 방산, 지주, 금융, 그리고 소비재 쪽 종목들이 좋았던 어제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지주와 금융 얘기가 오랜만에 나온 것 같죠. 7월 중순에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율에 대한 실망, 대주주 양도소득세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라는 우려, 이것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시장 상승이 탄력이 확 떨어졌었습니다. 체제 개편한 실망 매물이 출회됐고 정책 기대감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었죠. 그러다 어제 모처럼 다시 정책 기대감이 등장했습니다. 자, 이소영 의원이 양도세 기준 결론이 9월 말에 나서는 호응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9월 초에 나야 되고 그 기준 역시나 50억 원으로 유지해야 된다라는 발언과 함께 9월 정기국회에서 3차 상법 개정 처리를 할 예정이다라는 얘기가 들려오면서 자사주 소각에 기대가 있는 쪽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때마침 금융위원회 그리고 금융감독원에서도 자사주 보유사들을 압박하면서 소각을 독려하는 움직임이 나왔기도 하고요. 8월 들어서 이미 24개 상장사가 주식 소각 공시를 내놓은 상황인데요. 어제 그래서 지주사와 함께 금융주들의 강세가 돋보였습니다. 원익홀딩스, 코오롱, SK, CJ, 대웅, FNF, 롯데, 지주 등의 강세가 있었고요. 금융주도 자사주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 일전에 한번 분류해서 정리를 드렸던 바가 있었는데요. 그 앞단에 항상 부국증권과 신영증권이 자리하고 있었죠. 어제도 우선적으로 강한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부국 15%, 신영 7%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네요. 정책에 대한 이슈가 오갈 곳 없는 시장의 모멘텀 자금들을 끌어들일 수 있을까요? 궁금해집니다. 또 연말이기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종목들 배당 주주 환원의 키워드에 조금은 더 반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네요. 오늘 잠시 후 전략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에 대한 이슈였고요. 이제 순차적으로 일정들을 소화해 나가고 있는 시장이라면 다음 일정은 또 뭐가 있을까 살펴보던 중 애플이 하나 딱 걸리더라고요. 한 달간의 이제 빅테크를 비롯한 미국의 주요 기업들의 상승률을 체크해봤는데 보시다시피 애플이 가장 좋습니다. 한 달 사이 애플이 11%, 테슬라 8%, 메타, 알파벳, 브로드컴 뒤를 잇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한 달간 0.5% 떨어진 채 거래를 마쳤네요. 자, 그럼 애플의 상승에는 어떤 근거가 뒷받침되고 있을까요? 바로 9월 9일에 있을 차기작에 대한 공개 일정입니다. 9월 9일 출시 행사가 있을 것이고요. 사전 예약이 12일 그리고 9월 19일 정식 출시가 될 예정인데요. 이번 아이폰 17 같은 경우는 아이폰 17 기존 품목과 또 프로, 프로맥스 그리고 에어가 공개되는데 이 에어에 대한 기대감이 꽤 높습니다. 초슬림 신제품 아이폰 17 에어 여기에 대한 기대감 또 색깔도 오렌지 등의 새로운 컬러가 나온다라고 해서 또 사람들의 수요가 자극될 수 있다라는 긍정의 시각도 있네요. 실시간 번역 기능도 새롭게 제공된다라는 뉴스 등이 쏟아집니다. 자, 골드만삭스도 애플의 아이폰 차기작 발표는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제품 라인업이 조정되고 성능이 올라가고 숨은 가격 인상 전략이 있다라는 거죠. 사용자들의 교체 수요를 자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네요. 자, 야후 파이낸스의 이제 내용에 따르면 2년간 순이익이 감소한 애플이었고 미국 통상 정책의 불확실성, 중국과의 여러 가지 노이즈에 대한 우려감이 남아 있지만 최근에 분기 매출 증가, 분명히 단기 모멘텀이 살아있다.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실적 흐름이 양호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뭐 선구매 이런 효과도 봤을 때요. 장기 성장성은 아직까지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대다수 애플에 대해서는 지금 같은 시각일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차기작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아직 AI로 애플이 무언가를 증명해 준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도 애플의 폴더블 제품에 대한 기대는 아직 남아있는 듯합니다. 애플 관련한 종목들은 국내에서 어땠을까요? 최근 1개월간의 상승률인데요. BH 정도만 굉장히 좋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덕산 네오룩스도 그렇고요. 나머지는 조금 제각각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 관련한 밸류체인 내에서 여전히 폴더블의 이슈를 같이 안고 있는 덕산 네오룩스, BH 등으로 압축해서 대응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어제 이제 김태성 본부장님 삼성전기 묵직하게 모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쪽을 테슬라 이슈와 같이 묶어서 함께 봐야 되는 것인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삼성전기는 뉴스가 하나 추가가 됐죠. 삼성전기와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CEO가 각각의 만남을 가졌다라는 소식입니다. 2분기 삼성전기 컨퍼런스 콜에서 휴머노이드 4족 로봇용 카메라 개발 프로젝트를 글로벌 톱티어 고객사들과 수행 중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로봇 카메라에 대한 얘기가 나올까? 이런 좀 추론을 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와 현대차그룹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 가운데 삼성전기가 힘을 좀 받아갈 수 있을지 일단 이슈 측면에서 놓고 지켜보겠습니다. 워낙 근데 이 삼성전기가 갖고 있는 종목의 특성이 조금 무겁게 가는 종목이어서 시장 참여자들에게 좀 어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삼성전기 얘기가 나온 만큼 삼성의 뉴스들을 또 모처럼 정리를 해봤어요. 글로벌 낸드 플래시 매출이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소식이었고요. 미국의 이제 삼성전자의 테일러 공장 가동이 임박했다라는 소식 등 이 미국 관련한 반도체 소식이 삼성에 계속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스마트폰 시장 삼성전자가 점유율 1위를 지켜냈다라는 소식이고요. 그리고 9월 11일에는 삼성 SGS의 AI 에이전트 기술 혁신 전략이 공개되는 일정도 하나 자리하고 있습니다. AI 전략에 대해서 삼성전자에 대한 단독 뉴스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삼성전자가 자체적인 생성형 AI 가우스와 함께 외부 오픈소스를 활용해서 사내 생성형 AI 시스템을 구축한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단독이라 주의가 필요하긴 합니다만 사실 삼성 내부에서도 챗 GPT 등을 쓰고 싶지만 보안 유출에 대한 우려가 나왔던 바가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제한이 걸리다 보니 직원들 입장에서는 생성형 AI를 조금 더 잘 활용하고 싶은 니즈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삼성 측에서는 자체 개발 AI와 오픈소스를 활용해서 정말 좋은 생성형 AI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니즈가 발생한 거죠. 정보 유출 우려를 차단하고 임직원의 업무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다라는 보도였습니다. AI 성능에 집착하기보다는 얼마나 AI를 잘 활용해서 삼성이 가지고 있는 수율 문제라던가 신소재 개발 기간을 단축한다던가 업무에 적용시켜 그 능력치를 올리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의 이런 내부적인 AI 개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면 어떤 종목들을 추려봐야 될까? 일단 관전 포인트용으로만 정리를 해봤는데요. 당연히 삼성그룹의 ICT 기업인 삼성 SGS, 솔트룩스, 엠로, 플리토 이런 종목들을 일단 정리는 했습니다. 참고용으로만 체크해 주시죠. 삼성 전기 뉴스로 해서 삼성그룹주의 뉴스들을 정리해봤고요. 자, 뉴욕장의 흐름입니다. AI 논란도 전쟁도 끝나지 않는 것일까요? 일단 뉴욕 증시 오르긴 했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그래도 힘을 실어줬습니다. 다만 반도체 진영은 여러 가지 이슈를 소화했는데요. 엔비디아의 실적 평가, 일단 실적 이후에 주요 IB에서 긍정의 시각을 내놓고 있기는 합니다.
실적에 대한 실망이 있긴 했으나 그래도 중국에 판매할 방법을 젠슨 왕이 논의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온 점이 긍정적이었겠죠. 그리고 실적 자체도 숫자가 나빴던 것은 아니니까요. 엔비디아 측에서 전망하기를 5년간 AI 인프라 투자 규모가 4조 달러까지 늘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때마침 알파벳에서는 AI 인프라 확장 계획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AI 인프라 확보에 대한 투자가 계속 될 것이다라는 뉴스는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AI의 장기 성장에 대한 논란 자체는 그리 크지 않아 보이지만 속도면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언제든 또 논란이 등장할 여지가 있겠죠. 자, 이것 때문에 반도체 진영이 막 크게 나쁘지는 않았었는데 시간 외에서 앞서 체린 앵커 전달 주셨다시피 마벨테크가 실적에 대한 코멘트가 나오고 나서 주가 급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마벨테크와 델 컴퓨터의 시간 외 시세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반도체 진영이 조금 주춤하다라는 점, 이걸 어떻게 국내장이 소화할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델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5% 정도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오늘 반도체 진영이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를 좀 보시죠. 자, 전쟁 쪽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를 대대적으로 공격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600대 드론과 31개 미사일을 보내서 전쟁 이후 두 번째로 큰 공습이었다라는 소식이네요. 이에 대해서 백악관 대변인은 심기가 몹시 불편한 트럼프이다. 곧 입장 표명을 할 것이다 라고 언급했고요. 유럽권에서도 양국의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꺼내놨습니다. 이런 불편한 기류가 있다면 종전이나 휴전에 대한 기대로 잠시 센티 위축이 있었던 방위산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모멘텀 뉴스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방위산업에 대해서 인버스 ETN 상장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에서 K방산 인버스 2배 ETN을 상장하는 것에 대해 심사 중이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네요. 방산 주도주 상위 10종목 ETN인데 낙폭 2배만큼 이익을 가져가는 컨셉이라고 합니다. 방위산업 종목들이 하락할수록 이익이 난다라는 측면에서 방산주 들고 계신 분들은 이 내용이 불편할 수 있고요. 방산에 대해서 좀 다양한 방향으로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또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긴 하겠죠. 10월 상장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인버스 관련해서 하나의 섹터를 지칭하는 것이 나온다라는 게 과연 방위산업 종목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리 좋은 내용은 아닐 것 같습니다.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를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물론 아직 심사 중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뉴욕타임스의 보도를 보다 보니 소는 누가 키우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무슨 내용이냐면요. 트럼프가 신재생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본인뿐 아니라 이 미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까지 압박하고 있다라는 보도였습니다. 부담금이나 관세, 기타 수단을 활용해서 다른 나라도 화석 연료를 사용하게 유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유럽, 중국, 브라질에서 성장하는 풍력 발전에 대해서 반감이 굉장히 크다라는 보도가 있었고요. 실제로 며칠 전 트럼프는 몇몇 나라들이 풍력으로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는데 화석 연료로 돌아가길 바란다. 이런 코멘트 를 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측에서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는 게 과장돼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다른 거는 뭐 불편하더라도 차치하고 보죠. 트럼프가 이런 기조라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트럼프가 뭐 태양광이나 풍력에 대해 보수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 AI가 가동되는 데 들어가는 전력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미국 내에서는 원전 혹은 천연가스, 화석 연료 등이 거론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트럼프는 행정명령을 통해서도 원전에 대해 긍정의
이야기를 계속 내놓고 있죠. 그러면 데이터 센터 관련한 투자, 전력 수요가 증가한다. 원자력, 전력만 관련한 기업들이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미국이라는 것이고요. 미국 내에서 블룸에너지는 또 같네요. 그리고 오클로 이런 탈렌에너지 등의 종목들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수소 연료전지 혹은 원전, 전력 쪽의 종목들의 상승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분위기 파악하러 가보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뉴욕 증시가 일단 올랐고 S&P 500이 6,500선을 돌파하고 다우도 경신을 했죠. 이것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해줬다라고 볼 수 있고요. 금리 인하 키워드라면 바이오일 텐데 요즘 바이오가 연속성을 띠지 못합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들의 모멘텀 체크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AI는 엔비디아 실적을 소화하는 과정인데 그래도 AI에 대한 투자 얘기는 계속 나옵니다. 알파벳의 투자도 있고요. 또 비트코인 관련한 채굴 기업이죠. 아이렌이 GB300 등 엔비디아 AI 서버를 구매하겠다라는 내용도 있었어요. 결국에는 채굴이든 아니면 AI 데이터 센터든 지속적으로 엔비디아 칩이 필요한 상황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AI에 대해 긍정의 뉴스 또한 많은 가운데 소화할 것은 시간 외에 마벨테크와 델의 하락이 되겠죠. 자, 배드 뉴스로 볼 수 있는 게 2차 전지 진영에서 있었습니다. 테슬라의 유럽에서의 부진한 소식 성과로 인해서 테슬라 주가 하락이 있기도 했는데 골드만삭스에서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에 대해서 목표가를 하향했습니다. 한국의 배터리 업체들이 최근에 나름 선전했는데 이거 안도랠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펀더멘털 개선보다는 ESS나 리튬 관련한 키워드로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ESS가 2차 전지 배터리 EV 쪽을 대체하기에는 ESS 시장 자체는 너무 작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엔솔, 삼성 SDI, LNF, 에코프로 BM 등에 대해서 목표가를 하향했어요. 안 그래도 어제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 속에 LNF 중심으로 하락했던 소재단 오늘 또 걱정을 좀 해야 되는 걸까요? 지켜보겠습니다. 굿뉴스로는 코인 쪽 아이렌의 급등과 GB300 구매 이슈, 코인에 대한 긍정의 시각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원전 전력 살펴봤죠. 뷰티 쪽에서는 미국 내 화장품 업체인 울타뷰티가 시간 외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적 전망을 좀 상향 조정한 점이 긍정의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소비재 쪽, 삼양식품도 마찬가지고요. 화장품도 그렇고요. 이제 8월이 끝나는 날입니다. 거래일 기준으로요. 그래서 8월 마무리가 되고 나면 또 수출입 데이터가 나올 테니 그걸 보고 또 움직여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분위기들 체크해봤고요. 오늘의 일정은 관광 통계 보셔야겠고요. 미국의 PC 물가 데이터가 중요해 보입니다. 월요일 미국장 휴장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시장 흐름 살펴봤고요. 섹터 뉴스 들어갈게요. 미나 앵커 나와주시죠. 네, 오늘은 K푸드 관련해서 업데이트된 소식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양식품의 주가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짚어드린 바 있는데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까? 이 부분이 궁금해지는 시점이다. 그런데 전일장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삼양식품의 주가 정규장에서도 5%대 강세를 기록했고요. 애프터마켓에서도 6% 가까이 되는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애프터마켓에서는 160만 원에 딱 걸쳐있는 모습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S&D도 7%와 6%대 강세, 그리고 농심까지도 2%대의 탄력을 받아 나갔는데 지금 이 그래프는 삼양식품의 월봉 차트입니다. 16년도부터 25년도까지 그래프를 보면 저는 살면서 이런 그래프를 처음 봐서 참 보면서도 마음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정말 급격하게 상승을 했고 특히나 2024년부터 2025년도까지 주가가 폭발적으로 급등하는 모양새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유행하는 말이죠. 섹시 푸드, 섹시 스톡 이렇게 좀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계속해서 섹시한 주가를 그려나갈 수 있을지 그 관련해서도 자세한 내용들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삼양식품은 왜 이렇게 오른 것일까 궁금하시죠? 이제는 늘 반복되는 재료들만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원동력은 무엇일까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지금까지의 플로우를 살펴보시면 5월 12일에 장중에
중에 첫 황제주에 등극하면서 100만 원 선을 돌파했었고 그리고 8월 14일에는 실적이 컨센서스 하회하면서 130만 원대까지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주가를 다시 한번 끌어올리면서 160만 원대를 돌파할 수 있게 만들어줬던 재료는 밀양 2공장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더 이상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로 숫자가 찍히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밀양 2공장의 가동률이 연말에는 이제 최대 생산량까지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가 다시금 반응해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랠리가 재개가 됐고 목표 주가는 줄줄이 높아지는 모양새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투자증권에서는 190만 원까지 올려 잡으면서 가장 높은 목표 주가를 설정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키움증권이라든지 교보증권 같은 경우에도 170만 원대에서 180만 원대까지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상방 여력이 남아있는 것일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증권가의 애정어린 시각 살펴보겠습니다. 결국에 지금 삼양식품이 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는 것은 바로 이 밀양 2공장 효과 때문인데요. 증권가에서도 이 밀양 2공장 효과를 생각보다 더 강력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에서는 밀양 2공장 가동과 선진시장 판매량 확대, 가격 인상 등의 힘을 입어 실적 개선은 지속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밀양 2공장을 가동함에 따라서 수요가 늘어날 때도 잘 대응을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는 결국에 실적에 찍힐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켜보자, 긍정적으로 지켜보자라는 점을 짚고 있었습니다. 2027년 초에는 이제 또 중국의 신공장 증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봤고요. 지금 밀양 2공장 같은 경우에는 해외 전반적으로 특히나 서구권을 잘 캐치할 수 있는 공장인데 중국에까지 신공장 증설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다시 한번 생산량 증가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볼 수 있는 거겠죠. KB증권의 시각도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생산 돌입까지 시간 소요를 감안할 필요는 있다. 일단 중국 현지 생산법인 가동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그게 한 2027년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봤고요. 관세 부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밀양 2공장 가동 그리고 가격 인상을 통해서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라면서 약간은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부분 그리고 기대해야 하는 부분을 두 가지 모두 다 짚어줬습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는 중국 시장을 앞으로 하나의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봤는데 이제 중국에서도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무게를 실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연매출 3조 원이 가시권에 들어왔고 2026년 내년부터는 순현금 상태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봤는데요. 이렇게 현금 보유량이 늘어나게 된다면 주주들은 좋죠. 왜냐하면 이 사업 다각화에 대한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지는 꼴이 되고 또 주주 환원을 강화할 가능성이 짚히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고 현금 보유량이 늘어나게 된다면 주주 쪽으로도 떨어지는 콩고물이 많을 수 있다는 점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다만 공매도는 주의를 해봐야겠죠. 최근 들어서도 외국인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은 양호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그만큼 공매도에 대한 부담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8월 20일이 이제 그 실적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서 주가가 꺾이기 시작했고 반등하기 바로 직전인데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공매도 순보유 잔고 금액은 59억 원 가까이 집계가 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다음 날 반등이 시작이 된 그날부터 공매도 순보유 잔고 금액은 갑자기 증가하기 시작했는데요. 거의 2배 넘게 증가했죠. 8월 21일에는 약 115억 원 집계가 됐었고 그 이후에는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그려나가면서 8월 24일 가장 최근에는 128억 원까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이러한 부담 요인도 함께 짚히고 있다는 점은 잘 전략에 반영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농심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라면 기업하면 대표적으로 삼양식품이 있고 농심은 후발주자 성격으로 그리고 그 안에서 레이스에서 이탈하지 않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농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캐대헌과 협업을 한다라는 소식을 또 한 가지 큰 모멘텀으로 짚어드린 바 있었죠. 그리고 오늘 오전 10시를 기점으로 해서 이 캐대헌과 관련되어 있는 스페셜 제품 1000세트 판매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캐대헌과 협업을 하는 것에 대한 실적이
실적이 오늘부터 시작이 돼서 반영이 될 수 있을지 이게 아마 하반기에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달 말부터 약 한 달 동안 전국 유통 매장을 통해서 라면이라든지 새우깡이라든지 이 캐대헌 캐릭터 디자인 콜라보 제품을 출시하고 또 행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캐대헌에 대한 효과가 기대감의 영역에서 다시 한번 실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을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농심 일봉 차트를 살펴보시면 2024년부터 올해까지의 그래프인데요. 앞서서 살펴봤던 삼양식품이랑은 사뭇 다른 느낌의 그래프를 그려나가고 있죠. 2024년에 그때도 이제 해외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소식에 급등하면서 고점을 찍은 바 있었는데 2025년 지금 뭐 한 달 사이에 주가 흐름을 본다면 다시 한번 급하게 반등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긴 차트로 두고 봤을 때는 삼양식품을 따라가기에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라는 점 짚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심 같은 경우에는 좀 중장기적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야 할지 이 부분에서도 나의 환경에 따라서 좀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어떻게 보면 나에게 기회를 줄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좀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하는 종목이 될 수도 있다는 점 보셔야겠습니다. 다만 수급을 한 가지 살펴본다면 최근 들어서 농심 쪽으로도 양호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합심해서 동반 순매수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기관 투자자들이 최근 들어서 이틀 연속으로 대량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심까지 살펴봤고 제가 K푸드 하면 최근 들어서 너무 이제 라면 기업만 다루고 있는 것 같아서 K푸드 관련해서는 또 다른 모멘텀은 없을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해외 매출이라는 강력한 키워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발성 이슈로 끝난다든지 아니면은 그 수급이 뭐 농심이라든지 삼양식품에 워낙 집중이 되다 보니 나머지 기업들은 주가가 탄력을 받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안에서 약간 오아시스처럼 다른 쪽을 바라보고 있는 리포트가 하나 있어서 그 부분 다뤄보기 위해 가져와 봤습니다. 다올투자증권에서 소비 쿠폰 수혜에 대한 내용을 담은 리포트를 발행했는데요. 이번에 또 정부에서 소비 쿠폰을 발행을 했었는데 그게 지금 어느 쪽으로 가장 많이 돈이 쏠렸는지 그것을 분석한 리포트였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다올투자증권에서는 담배 관련 종목을 좀 예의주시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그 종목으로는 KTNG가 대표적인 종목이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일단 자금이 대중음식점, 마트, 식료품점, 편의점 순으로 많이 몰렸다고 했는데 사실 지금 이 수치만 본다면 대중음식점이니까 뭐 재료라든지 원료 이쪽으로 주가 반응이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오히려 다올투자증권에서는 편의점과 관련해서 조금 더 집중하는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편의점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담배 관련 종목이 아마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전망을 한 건데요. 담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편의점 매출의 40%를 차지하고 있고 소비 쿠폰이 지급이 되면서 보루 단위의 쟁여두기가 예상이 된다라고 짚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020년 5월 코로나 시기에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됐을 당시 편의점 담배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고 이에 따라서 KTNG의 2020년 3분기 매출액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소비 쿠폰이 지급이 된 마당에 다시 한번 편의점 그리고 담배 매출이 증가하면서 KTNG 쪽으로도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을 봤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은 장기적인 모멘텀보다는 뭐 단기적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점 그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차원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삼양식품의 질주가 일단 K푸드의 가장 중심이 되는 이슈일 텐데요. 그 질주는 언제까지 유지가 될 것인가, 그리고 삼양식품의 독주일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도 다시 한번 기회가 열릴지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한 주 마무리하면서 9월을 대비하는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MTNW 김진만 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수 자체는 3,200, 800 언저리긴 한데 반도체, 조선, 바이오, 금융, 방산 도대체 장기적으로 내 포트에 뭘 넣어서 차곡차곡 쌓아갈까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엔비디아 실적 보고 나면 뭔가 확신이 있을 줄 알았는데 봤는데도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만 많이들 하시는 것 같거든요. 전략 주세요. 네, 8월이 그래도 생각보다는 잘 버텼습니다. 여러 가지 노이즈도 많았고요. 뭐 잭슨홀 미팅, 그다음에 한미 정상회담을 필두로 해서 굉장히 많은 노이즈들이 중간중간에 발생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 자체는 결국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가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 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이제 방금 앵커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마음 편히 사고서 묵혀둘 만한 종목들이 포착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게 단점이자 뭐 장점일 수도 있고요. 이제 엔비디아 실적 나왔는데 애매했습니다. 오히려 확 빠졌으면은 이것에 대해서 적정 구간에서 반등을 노리면서 공략을 할 수도 있겠지만 뜨뜻미지근하게 완전히 좋은 것도 그다음에 완전히 불편한 것도 아닌 그런 상황에서 어제 뭐 GDP까지 잘 나왔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는 여기서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9월 전략을 짜게 된다라고 하면 9월 마찬가지로 8월보다 조금 더 매크로 데이터에 예민한 과정이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파월 의장이 처음으로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비둘기적인 발언을 했고 그 발언에 대해서 입증을 하려면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나와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이 조금 이제 관세의 영향에서 자유롭게 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시장은 조금 더 마지막 힘을 짜낼 수 있을 만한 구간이 9월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9월 FOMC에서 어떤 이제 금리 관련된 변경된 사항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가 단기 고점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그래도 여전히 어느 정도 적정 구간에서의 반등은 주는 시장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국내로 넘어오시게 되면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전체적으로 쉬어가고 있는 가운데 하단부에 있었던 기업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돌파가 나오는 조선 쪽을 계속 공략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이제 반등에서 하단부에서 반등에 성공을 하고 있는 화학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2차 전지, 그다음에 건설주들을 봐야 되는지 굉장히 조금 의심이 가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 조삼모사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그냥 짧게 주는 수익이라도 감사히 여기고서 다음 섹터를 빠르게 돌아서 가는 지금 현재 시장은 사고서 맘 편히 볼 만한 섹터는 현재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순수하게 가격 메리트만 존재한다. 밀리면 사도 되지만 돌파가 될지 여부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가격 메리트에 집중을 해서 섹터를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가격 메리트에 각 섹터가 포함이 되는지 하나씩 얘기 나눠볼게요. 엔비디아, SK 하이닉스, 그리고 들려오는 삼성전자에 대한 뭐 파운드리 등의 여러 가지 기대치. 한번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래 소부장 각각의 전략을 주시면요. 네, 먼저 하이닉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엔비디아 실적 나왔는데 거기서 선수금이 줄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작년 그다음에 이제 25년도 초반까지만 해도 이제 엔비디아가 하이닉스에게 선수금을 엄청나게 줘서 빨리 투자하고 빨리 HBM을 생산해 줘.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선수금이 줄고 있다는 거는 이제 하이닉스가 이제 가격 협상을 하는 구간에 있어서 분명히 뭔가 서로 마음이 안 드는 부분들이 있어서 삼성전자나 마이크론 같은 대체제를 빨리빨리 이제 선수금을 줘서 투자를 집행하게 하는 그런 이제 엔비디아의 의도가 좀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넘어야 될 산이 많습니다. 근데 이 산을 넘게 되면은 엄청나게 강하게 오를 것이고요. 이 산을 못 넘게 된다라고 하면 현재 구간의 주가가 적정주 주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하이닉스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성과금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성과금을 많이 줘야 된다라고 하면 그 현금을 어디서 조달을 할 건지에 대해서 의문이 먼저 제기가 되고요. 후발주자인 마이크론과 삼성전자가 HBM4 시장에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다 먹어야 되는데 조금만 먹게 될 수밖에 없는 혹은 이제 이 파이를 나눠 먹어야 되는 상황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불편한 시장의 눈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저는 현재 구간에서는 그렇게 매력적인 구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차라리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더 삼성전자가 재미없겠지만 그럼에도 여러 가지 밸류 값을 다 합쳤었을 때 하이닉스보다는 조금 더 매력적인 선택지가 많이 있다.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HBM4에 대한 기대가 물론
될지 안 될지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기대감, 그다음에 파운드리아 낸드 쪽에 다시 한번 반등이 성공할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요소들은 사놓고 좀 편안한 종목분들은 삼성전자가 조금 더 많고 하이닉스는 많이 올라가든지 아니면 진폭이 크든지. 근데 진폭이 크다라는 거는 분명히 사뒀는데 다음날 마이너스 5%가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큰데 삼성전자는 사실 5% 이상 하락하게 될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조금 안정성에 의해서 삼성전자를 조금 더 밸류 값을 많이 쳐주려고 하고요. 다만 이제 소부장단에 보시게 되면 소부장은 3, 4분기 때 훨씬 더 강할 겁니다. 지금 일부 반등에 나오는 기업들도 존재를 하고 있지만 여기서 더 올라가려면은 지금 이제 사실 하이닉스도 그렇고 해서 삼성전자도 최근에 이제 뭐 P4라든지 이제 투자를 집행할 수 있을 만한 투자 공시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즉 장비주들 먼저 발주가 들어가는 사이클에 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형주보다는 중형주, 그다음에 어느 정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향이 많이 묻어 있는 기업들을 보시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소부장 한두 종목 정도는 분명히 포트폴리오 안에 들어가 있을 필요가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은 이제 좀 스몰캡 쪽 혹은 이제 미들캡 쪽으로 넘어가서 대형주보다는 중형주, 그다음에 소부장단은 반드시 진폭이 크겠지만 그 안에서 분명히 하반기 때 좋은 수익률을 주기에는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확실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 주신 가격 메리트가 있는 진영에서 반도체 소부장이 포함이 된다라는 것인 거고 대형주에서는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주셨는데 소부장에서는 HBM 따면 확실히 모멘텀이 있는 쪽. 그러니까 약간 투트랙 전략 느낌이 있어요. 네, 일단은 HBM 라인으로 보게 되면 지금 현재 구간의 소캠 관련주들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HBM 밸류 체인들이 지금 예전에 하이닉스를 많이 추종을 했는데 지금은 그냥 따로따로 놉니다. 뭐 테크윙도 그렇고 이스페타시스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하이닉스를 추종하기보다는 별도의 움직임을 보여주기 있기 때문에 군집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만약에 HBM 라인 쪽에서 미들급에서 조금 더 오버슈팅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래도 소캠 쪽은 아직은 시세가 좀 덜 나왔다라고 생각이 되면서 이제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소캠에 분명히 관심을 가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소캠 관련주 뭐 심책이라든지 이런 이제 대학 관련주도 좀 지켜보시게 되면 이벤트성 이슈도 그렇고 외형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단부가 그렇게 이탈될 만한 이슈가 보이지 않아서 저는 일단은 HBM 혹은 이제 AI 반도체 라인은 소캠 관련주들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소부장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마찬가지로 소재 쪽에는 동진세미캠, 그 다음에 장비 쪽에서는 유니셈을 가장 탑픽으로 꼽고요. 그 다음에 뭐 장비 혹은 이제 부품 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TFE가 현재 많이 올랐는데 그럼에도 추가 상승률은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각각 한 종목씩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다 사시는 것도 또 괜찮습니다만 그 안에서 한두 종목 정도는 그래도 이제 편입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반도체 진영에 대한 전략이었고요. 그러면 어제 강했던 지주, 금융주 보겠습니다. 한동안은 소강 국면에 들어가 있었던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 어제 이제 이소영 의원의 방송 채널 출연에서의 발언으로 다시 한번 불이 지펴졌어요. 기대를 좀 해봄직한지 뭐 그 이슈를 떠나서라도 지주나 금융 내에서 투자할 게 있다라고 보시는지 어떻습니까? 네, 일단 9월이 되면 이제 정기국회가 이제 100일 정도 이어서 쭉 나오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나오는 게 뭐 이제 시장의 관심도가 갖고 있는 거는 상법 개정과 그 다음에 세법 개정 두 개가 지금 이제 체크 포인트로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시장에서 이미 많이 올라가서 있는 조선 방산 원전 쪽보다는 지금 그래도 고점에서 어느 정도 내려와 있는 그 이제 지주나 증권사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지금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기대감을 맞고서 지금 어제 어느 정도 좀 시세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당연한 이야기지만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기 전에 시세가 나올 때 정리를 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는 자사주 관련된 이슈가 가장 좀 화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사주가 많은 이제 대형 지주사라든지 아니면은 증권사 같은 경우 사실 이제 여러 가지 메리트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런 정책적인 수혜보다는 그래도 돈을 잘 번다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주주 환원율을 보여주고 있는 뭐 메리츠 금융지주 정도로만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이제 금융주의 매력도는 사실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주사들은 아예 대형주 사실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분명히 자사주가 많은 종목으로 편입이 되어 있는데 그 자사주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그날 시장이 좋은데 여기서 이제
못 쫓아가는 기업들이 분명히 나옵니다. 하단부에 있는 기업들은 못 쫓아가는 기업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서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유의할 필요는 있어서 아예 추종하는 대형주를 하거나 아니면은 차트를 잘 만들어 놓은 중소형주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제 아예 대형주를 보시려면 SK가 지금 그래도 여러 가지 필두로 해서 가장 주가 탄력성은 빠르게 반등에 성공하고 있어서 대형주는 이제 SK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예 중소형 스몰캡으로 돌리게 되면은 인포바인과 메커스가 그래도 자사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와 더불어서 기술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우위에 있어서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매력도는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9월에 반드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시장의 기대와 못 미치는 결과가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를 해서 분명히 이제 지주사 관련돼서 매수를 하셨다가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이 꽤나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뀔 때 이번에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만한 구간에 진입이 돼서 이런 부분들은 유의가 필요해서 이번에 반드시 탈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번 정도 더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융 지주단에서 저희가 잡아볼 수 있는 포인트 얘기해 주셨고 2차 전지 좀 살펴봐야겠어요. 어제 LNF에 급락이 있었죠. 2차 전지 이럴 때 매수 기회일까요? 아니면 오늘 골드만삭스에서 한국의 2차 전지 종목들 목표가를 다 하향 조정했단 말이죠. 좀 충격이 있다면 일정 부분 시간을 두고 다시 한번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네, 저 LNF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갈 때도 조의를 해야 되는 게 이제 관련돼서 BW라든지 여러 가지 조금 이제 부채가 너무나 높아서 분명히 안 좋은 이슈에 엮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LNF는 유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일단은 LNF 단독의 이슈입니다. 사실 이게 전체적인 틀로 보게 되면은 2차 전지 기업 들이 주가가 오른 건 사실입니다만 여전히 이제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는 기업들도 보여서 처음에 스타트 자체는 다 같이 으쌰으쌰해서 올라갔지만 결국에는 마지막에 살아남는 기업들을 보셔야 되는 게 이런 종목들이 꽤나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내가 만약 2차 전지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제 유보율이라든지 아니면 부채율을 한번 이제 재무제표 가서 보셔서 분명히 LNF랑 비슷한 류의 뭐 유보율이라든지 아니면 부채 비율을 갖고 있는 종목들은 여러 가지 뭐 유상증자라든지 뭐 BW 발행 등 조금 주주들의 긍정적인 신호에 위배되는 그런 액션들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만약에 이런 이슈로 해서 뭐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혹은 이제 모스코 홀딩스, 포스코 계열사와 LG 에너지 솔루션이 밀린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저는 대형주 단에서 이제 매수할 수 있을 만한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다만 중소형 주들 같은 경우에 이런 LNF와 비슷한 류의 액션들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은 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같이 끌어내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데 다만 그 안에서 1년 뒤, 2년 뒤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은 현재 밀림의 매수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 작은 기업들도 분명히 주가 탄력성이 많이 나와서 좋아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살아남을 기업 위주로 보시게 되면은 저는 2차 전지는 대형주가 훨씬 더 매력적인 안전적인 투자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차 전지 대형주가 여전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얘기이고 그러면 투자 진입 시기는 일단은 잔파동이 좀 있겠죠. 이번 주까지 해서 이제 어느 정도 2차 전지 정도 주들이 고점에서 한 15%에서 20% 정도의 어느 정도 이제 좀 조정폭을 좀 겪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다음 주 정도가 좀 공략할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밀린 거로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 정도부터 해서 반등을 노리면서 이제 기업들을 이제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여전히 방금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LNF를 필두로 해서 유보율이 낮거나 아니면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주가 상승률은 굉장히 강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언제 좀 망치로 후두려 맞을 수 있을 만한 이슈들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니까 그냥 대형주 하는 게 마음 편하다. 다음 주 월요일 정도 시초가에 편입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얘기였고요. 오늘의 종목이 글로벌 텍스프리라서 한 번 더 보게 되네요. 글로벌 텍스프리가 사실 이제 세제 환급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이제 부가세 환급에 대한 논란이 조금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변동을 겪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력 있다라고 보시는 포인트가 어떤 거예요? 네, 이제 관련돼서 이제 미용 환급 관련된 이제 세법 개정안에서 이제 그 관련 환급이 빠진다라는 이슈 때문에
잘 나가다가 고점에서 37% 지금 빠져 있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결국에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연장이 되거나 아니면은 다시 이제 활성화를 위해서 폐지될 가능성이 존재를 하게 되면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전분기 실적도 꽤나 괜찮게 나오고 있는 가운데서 잘 나가다가 어느 이제 외부적인 이슈로 인해서 하락을 했던 부분들이 되돌림 구간에 분명히 이제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한 투자처를 잡기 어렵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이제 회사 내부의 이슈로 밀린 게 아니라 외형적인 이슈로 이제 밀린 기업들 같은 경우 이 외부적인 이슈가 해소가 됨에 따라서 적정 구간에서 주가의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도 현재 구간에서 충분히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신규 매수하기 현재 구간에서 너무나 매력적으로 있는 게 글로벌 텍스프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 혹은 이제 9월 같은 경우에는 잔파동이 굉장히 많은 시장에서 조금 사놓고 이제 좀 편하게 있을 만한 종목 중에 하나가 글로벌 텍스프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었던 악재들이 해소되는 과정에 있을 거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텍스프리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눈여겨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무료 공개 방송 일정이 있는데 제2의 한택을 찾았다. 한택이 말씀 주시고 8월 달 상승률만 체크해도 한 40% 정도 되거든요. 제2의 한택 어떤 종목인지 공개하십니까? 네, 한택을 제가 굉장히 냄새를 잘 맡습니다. 이제 그다음에 사실 이게 한택과 같은 이제 외부적으로 밸류 체인들이 올라가고 있는 기업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섹터별로 굉장히 어려운 이제 투자 방향성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예전부터 9월 혹은 이제 하반기 때는 섹터 3개는 무조건 가서 들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종목들, 섹터들이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 엄청나게 좋은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데 그 섹터 다시 한번 코멘트 드릴 거고 제2의 한택이 될 만한 종목들을 어제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들이 궁금하신 분들 제가 무료 공개 방송에서 이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지금 하단부에 노란톡 코드가 나가고 있는데 우측에 보시면은 이제 핸드폰 드시고 이제 카메라 켜셔서 이제 우측에 있는 QR코드 찍으시면은 저랑 소통하실 수 있는 창구로 이제 안내가 되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인사 남겨주시면 제가 방송 링크와 함께 여러 가지 정보와 자료들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아직도 들어오시지 않으신 분들, 많은 시청자분들 중에 아직 들어오시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입장하셔서 좋은 정보와 많은 자료, 그 다음에 저의 투자 전략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과 종목에 대한 전략들 챙겨주셨습니다. 지금 로보티즈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이 많이 얘기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어제 시간 외에서 유증 이슈 있고 급락이 나오긴 했는데 조금 방법은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액추에이터 등의 여러 가지 모멘텀 속에서 장기적인 성장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많아요. 단기 충격, 장기 성장 여기 동의하십니까? 일단은 가격대가 발행가가 너무 낮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74,000원으로 이제 발행가가 잡혀 있는데 그러면은 적어도 74,000원까지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섣불리 진입을 하기에는 저는 6만 원까지 열어두고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로봇주들 보시게 되면 아마 이제 이게 찬물을 끼얹을 만한 로봇 섹터에 찬물을 끼얹을 만한 이슈로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아까 이제 LNF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섹터 자체를 끌어내릴 만한 힘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가정을 했는데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이 섹터 자체를 끌어내릴 수 있을 만한 이슈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발행가가 74,000원이니까 이제 그 이하까지 내려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 밑에서는 매수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혹시나 위에 혹은 10만 원 위에서 사신 분들께서는 그래도 적정 구간에서 반등은 확실히 나올 거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7만 원에서 6만 원 사이에 추가 매수를 하시는 전략을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봤었을 때 좀 안 좋은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이 악재들을 호재로 바꿀 만한 여러 가지 모멘텀 자체가 로봇주들은 갖고 있으니까 그래도 너무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만 원 아래 걱정되는데요. 네. 6만 원이 오면 찬스죠. 정말 빅찬스고 일단 7만 원까지 7만 4천 원까지는 일단은 최대한 염두를 해두고요. 거기서 이제 추가적인 시장의 낙폭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룸 자체는 열어두고서 이제 분명히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뭐 발행가가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 발행가가 좀 아쉽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한 8만 원 정도까지만 했어도 오늘 사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7만 4천 원이면 여기서 10%는 더 빠져야 되니까 갖고 계신 주주분들을 위해서라도 좀 빠른 반등을 좀 기원하면서 그래도 로봇주들에 대한 모멘텀은 충분히 있어서 빠른 반등은 확실히 나올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보티즈 일단 프리마켓에서는 하락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데 말씀 주신 대응 전략들 잘 참고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김진만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면 9월장이 시작되고 9월 지나고 4분기 돌입하게 됩니다. 매크로 이슈부터 관세 그리고 정책 이슈, 실적 이슈에 참 시달렸던 7, 8월을 보낸 것 같은데요. 9월은 어떤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오늘 집중적인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특별한 시간 준비해 줬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최창규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현재 시장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본부장님의 시각 너무 궁금하고요. 어제 금통위 내용도 같이 한번 코멘트해 주시면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ETF 리서치 본부를 맡고 있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은 타이거 ETF로 대표되는 하우스고요. 타이거 ETF에서는 최근의 증시 상승 배경을 아무래도 불확실성의 해소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증시가 왜 올랐냐를 먼저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네. 우리 증시가 올랐던 이유는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 거버넌스 이슈가 어느 정도 해소될 기대감이 보인다라는 관점에서 시장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다가 최근에 AI 버블론 그리고 MIT 보고서가 나오면서 AI 관련된 불확실성이 생겼지만 엔비디아의 실적이 보란 듯이 그거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AI발 반도체, AI발 에너지, AI발 하드웨어에서 잘하고 있는 한국에는 수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어제 금통위에서는 금리를 2달 연속 동결했습니다. 이유를 좀 꼼꼼하게 생각해 보니까 네. 경기 회복세가 미약하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아직도 불안정하다. 그리고 가계 부채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이런 좀 부정적인 얘기들을 내놓고 있어서 여전히 펀더멘탈이라고 할 수 있는 내수 소비 그리고 한국의 수출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시장을 강력한 상승으로 이끌 만큼 모멘텀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 결국은 이 두 가지가 결합을 하면서 3,200선에서 지지부진한 박스권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지부진한 흐름을 탈피하고 하반기는 나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좀 지금 조심해야 된다라고 보시는지 궁금한 게 사실 시장에서 낙관과 비관이 엄청나게 싸우고 있는 요즘이거든요. 네. 비관 측에서는 거래량 줄고 거래대금 줄고 공매도 늘고 인버스 배팅이 늘고 있다. 네. 이런 얘기고요. 매크로에 대한 불안정성도 꼽고 있습니다. 반대로 낙관론 측에서는 정책적인 기대 이슈가 다시 한번 불을 지펴줄 거고 금리 인하하지 않겠느냐라는 네. 시각인데 어느 쪽에 더 무게 두십니까? 뭐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제가 자산운용사에서 왔으니까 아래쪽 배팅은 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쵸. 뭐 그런 바이어스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요.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증시를 이끌었던 상승 모멘텀이 뭐냐? 거버넌스 이슈의 해소다. 저는 여기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결국 최근에 상법 개정안 2차 개정안이 통과를 했고요. 2차 개정안에는 집중투표제라든지 어떻게 본다면 감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는 여러 요건들이 형성이 됐고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단지 한국 투자자들한테만 긍정적이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최근에 외국인, 특히 외국인 펜션, 소위 말하는 연기금 투자자들을 만난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외국인들 쪽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결국은 한국의 디스카운트를 이끌었던 요인이 거버넌스 이슈다라는 점에서 외국인들도 거버넌스 이슈가 해결된다면 한국 시장에 투자하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으니까 최근에 저는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도 반영되고 있고요. 그나마 최근에 약세를 보였던 고배당주, 은행주, 금융지주들이 올라가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서 모멘텀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낙관론과 비관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지만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런 거버넌스 이슈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어느 정도 해소할 거고 코리아 리레이팅 스토리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연말까지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거래가 많이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맞습니다. 맞는 얘기인데요. 결국은 우리가 기댈 것은 외국인들의 수급입니다. 참고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공격적으로 들어오진 않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파생 상품을 담당하는 애널리스트였는데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도 매도입니다. 네, 결국은 우리 9월 달부터는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한국 시장 개입 그리고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와 같은 긍정적인 시그널들을 좀 찾아본다면 남은 3개월 동안 시장 대응 좀 편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본부장님의 시각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 위치적인 특성상으로도 네. 낙관 쪽에 저 무게를 더 실어주셨지만 그 근거도 같이 언급을 주셨어요. 네, 저희 인버스도 있습니다. 네, 인버스도 있지만 시청자분들이 너무 이제 본부장님에 대해서 환호하시는 분위기예요. 네. 가장 존경하는 분이다라는 분도 있고 ETF 최고 권위자시다라는 의견도 올라와요. 원래 저는 파생 상품을 담당하는 애널리스트였어요. 그래서 원래 파생 상품은 미래 가격에 대한 예측 그리고 네. 또 주요 ETF의 기초 자산으로 많이 쓰이거든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던 인버스에도 파생 상품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아마 좀 시청자분들이 기존에 주식만 보셨던 분들과 좀 다르게 저를 해석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겸손의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저희는 본부장님을 믿고 섹터에 대한 뷰도 한번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네. 사실 뭐 조선의 이제 마스가를 비롯해서 미국과의 관계 속에 MRO, 군함 여러 가지 키워드는 이미 시장에서 다 알려진 내용이고 가장 핫한 게 지금 그 시장을 잡기 위해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의 이제 흡수합병 이슈 그 가운데서 중간 지주로 한국조선해양이 어떨 것인가 네. 여기에 대한 궁금증인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난해한 문제긴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작가님한테 이 질문을 넣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 남은 3개월 동안 새로운 테마가 떠오를까? 저도 그게 가장 큰 고민이었거든요. 네. 즉 1월부터 9월까지는 조방원, K뷰티, K컬처, 화장품, 가끔 가다가 냉동김밥 뭐 이런 식으로 빠르게 순환하면서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그러면 남은 3개월 동안 새로운 테마가, 새로운 섹터가 떠오를까라는 질문을 저한테 주신다면 글쎄요, 저는 떠오르긴 쉽지 않을 겁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온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들어올 거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조방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벗어나기는 힘들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의 합병이 뭐가 문제냐면 두 주주 모두 다 불평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시가총액 방식으로 합병 비율을 결정했는데 또 현대중공업 주주분께서는 우리가 성장성이 더 좋은데 왜 합병 비율이 이렇게 우리한테 불리하냐? 또 현대미포 주주분께서는 PBR로 봤을 때는 우리가 훨씬 더 장부 가치가 높은데 이런 말씀들을 하실 수밖에 네. 없고 저도 어느 편을 들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한 합병이다. 합병 비율이 잘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왜 합병을 결정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을 갖고 있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HD 한국조선해양은 삼호조선이라는 그 비상장 조선사를 들고 있고요. 네. 그리고 HD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그러니까 HD 현대그룹 내에서는 조선사가 한 4개 정도, 3개 정도가 산재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은 이런 합병을 통해서 수직 계열화를 만들어서 조선 쪽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이런 합병을 결정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합병 결정이 뭐 제 ETF 관점에서 아니면 조선업을 바라보는 네. 관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조선업을 바라보는 시선 중에서 한 가지가 더 붙은 게 있습니다. 바로 방산인데요. 결국은 CPSP, 캐나다의 CPSP 잠수함 프로젝트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본다면 결국은 우리가 마스카 프로젝트를 통해서 미국의 군함, 미국의 방산 쪽을 진출할 수가 있고요. 결국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본다면 조선업이 그전에는 뭐 LNG, 뭐 암모니아 이런 뭐 운반선 중심으로 형성이 됐다면 이제는 방산이라는 넘버스가 더 붙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합병 과정이 결국은 한국 조선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미국 해군 혹은 조선업을 위대하게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손 내밀 수 있는 동맹국대의 기술력이 압도적인 한국의 조선이라는 키워드에 네. 기존에 갖고 있던 LNG 등 혹은 노후선에 대한 교체 수요. 그러면 충분히 1년 반 동안 조선주가 시장의 주목을 받고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산, MRO, 미국이라는 키워드가 더해졌기 때문에 추가 룸이 더 남아있다라고 판단을 하신다는 거죠? 결국은 저희들끼리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넘버스가 붙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결국은 기존의 조선주 수출 실적 좋고 수주 좋고 이건 에브리바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모르는 무언가가 붙어서 실적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실적이 방산이라는 거고요. 오늘 또 새벽에 작가님이 저한테 또 기사를 보내드렸는데 칩스법에서 보조금 줬던 거 지분으로 바꿔줘 이렇게 요구했지 않습니까? 네. 조선업도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조선업도 지분 보유할게 해볼까 이런 내용들이 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양면의 칼날입니다. 결국은 미국 정부가 지분을 갖는다면 결국은 한국 조선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강력한
우방국이 생기는 거고요. 예, 우방국이 생기는 만큼 미국은 조선업이 없습니다. 아예 밸류체인 자체가 없는 상황이니까 한국이 미국의 조선업의 강력한 우군이 될 수 있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넘버스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고, 또 거꾸로 얘기하면 군함 같은 거는 미국 정부의 개입이 있을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시어머니가 되어서 야 이러지 마, 도크 지어야 돼, 이런 또 간섭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선주 ETF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도 궁금하고요. 시청자분이 워낙 파생기후라는 별명이 있으시니까 파생 포지션 연계해서 9월장 봐달라고 이제 9월 알겠습니다. 11일에 또 만기일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거까지 같이 소화해 주세요. 네. 저도 잠을 자면서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은 조선주, 현대중공업이 좋을 거냐, HD 한국조선해양이 좋을 거냐, 하나오션이 좋을 거냐. 최근에 또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하나오션이랑 삼성중공업이 엇갈려서 갔거든요. 하나오션이 오를 때 삼성중공업 못 오르고 삼성중공업 오를 때 하나오션 못 오르고, 이런 모습들이 일어났는데, 이런 모습들이 바로 결국은 수출 모멘텀, 방산 모멘텀이 붙어 있냐, 이런 차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차라리 조선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본다면 특정 종목, 뭐 하나오션이 됐던 삼성중공업이 됐던 특정 종목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ETF로 접근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편하지 않을까. 제가 ETF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조선업은 같이 움직인다기보다는 따로따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고, 또 어제 같은 경우는 HD 한국조선해양이 오히려 주가가 올랐거든요. 중간 지주 회사인.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연출되다 보니까 차라리 다 담고 있는 ETF를 통해서 분할 매수 형태로 접근하는 것이 저는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특히 연금 계좌는 우리의 노후를 보장해주는 계좌지 않습니까? 연금 계좌는 필연적으로 성장이라는 부분, 투자라는 부분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저라면 그냥 연금 계좌에 그냥 조선업 ETF 어느 회사 거가 되든 그냥 나눠서 분할 매수하는 방식이 한국 조선업의 미래와 함께 가는 그런 동반자적인 관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것을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로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9월 만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이 숏이라고, 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두에서.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항상 한국 주식시장을 해지할 수 있는, 하방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물 쪽에서는 숏이 매도가 정상적인 부분이고요. 매도의 강도가 중요한데, 최근에 매도의 강도가 굉장히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9월 만기 걱정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좀 판단을 내리고 있어서 아직 2주 정도 남아 있습니다. 2주 정도 남아 있어서 제가 뭐 기회가 된다면 뭐 추가적으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시장 전반에 대해서 좀 긍정의 에너지를 나눠주신 것 같아서 같이 마음 편하게 오늘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표정 자체도 본부장님 너무 좋으셔서 저까지 덩달아 기분이 좋아집니다. 아직 잠이 안 깼습니다. 네, 잠이 안 깨서 그렇고요. 제가 여의도에서 거의 20년 가까이 근무를 했었거든요. 지금은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종각에 있기 때문에 여의도에 출근하는 그런 기분을 만끽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든 원하실 때 연락 주시면 저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최창기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귀한 걸음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